거기서 나오는 게 융합이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이런 그 융합적인 그 측면에서도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균형 감각을 가진다는 건데요. 뭐 좋은 예가 그거 같더라고요. 시오노 나나미라는 일본 여류 작가가 있습니다. 로마인 이야기를 쓴 사람인데요. 로마인 이야기 15권짜리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서 6권인지 7권인지 보다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진정한 균형 감각이란 양극단의 정확하게 중간 지점에 가만히 서 있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진정한 균형 감각은 양극단을 오고 가면서 장단점을 다 파악한 다음에 끊임없이 최적점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과정이다는 말이 나옵니다. 즉 균형 감각이라는 게 그냥 생각할 때는 정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동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도요타 예를 들어드려서 설명을 드리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사실 경영을 직접 해보면 또는 경영학을 공부해보면 경영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거 같습니다. 그 퀄리티와 코스트 사이에 균형점을 찾으려고 하는 끊임없는 노력이 이 경영입니다. 왜 그러냐면 비용을 줄이려고 하면 품질이 낮아집니다. 품질을 높이려고 하면 비용은 올라가요. 근데 사실은 비용은 낮추면서 품질을 올리려고 하는 게 경영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둘 다 한꺼번에 이룰 수 없는 두 가지 양극단, 한쪽은 품질, 한쪽은 그 비용이 있는데요. 이 양극단을 오고 가면서 그 균형점을 찾으려고 계속 노력하는 끊임없는 과정이 사실은 경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주위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균형점이 최적의 솔루션이 끊임없이 바뀝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이라는 게 사실은 경영이고 경영학도 사실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도요타가 초창기에는 열심히 노력을 했겠죠. 그래서 어디가 균형점인지를 찾으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다가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성공을 연속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멈췄던 겁니다. 그래서 방심해서 멈춰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그 시점이 비용은 낮추지만 품질도 아주 낮은 그런 상황에서 멈춰 있다 보니까 지금 파국을 맞게 됐죠. 그래서 이런 이게 동적인 개념이다. 그리고 정확하게 중간점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 계속 역동적으로 바뀌는 거다. 이런 개념도 사실은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아마 이 스마트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도움과 동시에 우리가 융합 연구를 할 때 또 접근 방법 거기에 대한 인사이트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참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힘들지 않습니까? 사실 융합 연구라는 게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크게 두 가지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도 의학 그리고 바이오테크 쪽에 PhD 그 다음에 또 공학 쪽 그리고 경영학 쪽 다 해보다 보면 느끼는 게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요. 문화가 완전히 다르고 용어가 완전히 다릅니다. 서로 다른 전공 분야끼리. 그러다 보니까 오해도 굉장히 많고요. 나는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 말에 대해서 상대방은 다른 전공 분야의 사람들은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다른 쪽으로 열심히 진도를 나가다가 나중에 보면 서로 안 맞다고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문화 장벽이 굉장히 심합니다. 사실 생각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깨치고 서로 컨센서스를 이루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같은 한국말 쓰는 사람들끼리조차도. 그래서 이 컬처럴 배리어를 가급적이면 빨리 깨는 그래서 컨센서스를 빨리 이루는 그리고 컨센서스라는 게 양쪽이 이해하는 게 같다는 그걸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또 두 번째로는 큰 배리어가 사실 대학부터 그게 시작하는데요. 대학이 워낙 옛날부터 각 학문 분야별로 잘 발달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학 내에서도 단과대학별로 벽이 굉장히 심합니다. 심지어는 단과대학 내에서 과별로도 벽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대학으로 머무는 게 아니고요. 대학 내에서도 나름대로 교수에 대한 평가라든지 승진이라든지 또는 자원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과별로 이렇게 맞춰져 있고요. 심지어 이제 대학 바깥을 벗어나서 보시면 학회도 각 전공 분야별로 다 세팅이 되어 있고 저널도 각 전공 분야별로 세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그 연구 지원 기관도 사실은 그쪽으로 세팅이 돼 있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듭니다. 뭐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 융합 어떤 사람이 융합에 관심이 많다고 이제 하죠. 그래서 의대를 나온 사람이 법대를 갔습니다. 그러면 의대와 법대가 접점이 세 가지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한 분야만 하는 사람은 못하는 영역이 세 가지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바이오 테크놀로지 쪽에서의 인텔렉추얼 프로퍼티 쪽이 하나 생기고요. 또 두 번째 쪽은 이제 바이오메디컬 에틱스 쪽. 세 번째로는 의료 분쟁 소송, 말프랙티스 수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의학만 하는 사람도 사실은 접근을 하기 힘들고요. 법대 나온 사람도 접근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둘 다 한 사람만이 유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세 가지 영역이 생기는데 이 사람이 이제 취직을 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 사람 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이제 다시 의대를 가죠. 취직하려고. 그러면 의대에서 보면 힘들게 교수 티오를 하나 얻었는데 이 사람은 의대 일은 50%밖에 못하고 50%는 법대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뽑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다시 이제 법대를 가게 되는데요. 법대에서도 보면 법대 일 50%밖에 안 하고 의대 일 나머지 할 거니까 안 뽑습니다. 그래서 고생은 두 배로 하고 취직은 훨씬 더 어려운 그런 게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허물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그리고 설령 이렇게 취직이 됐다고 해도 어려운 융합 연구에 대해서 시간은 두 배로 걸리는데 뭐 점수는 평가 기준은 똑같죠 사실은. 그리고 또 낼 만한 저널도 사실 없고요. 어느 학회를 가야 되는지도 헷갈리고 연구비 따기도 힘들고 이런 것들이 아마 그 고전적인 형태의 그런 그 전공 단위별로 이렇게 발전한 그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융합 연구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현실의 벽에 높은 벽에 부딪히다 보면 좌절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럼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몇 가지 단초는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그 융합에 대해서 어떤 조직을 만들었을 때 거기서 그 리더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도 경험해보고 다녀보다 보면 어떤 모습을 가끔 보냐면 이런 거죠. 융합에 대한 학과나 또는 대학원을 새로 세웁니다. 그리고 융합을 하기 위해서 문과 출신의 교수님들을 절반을 뽑고 이과 출신의 교수님을 절반을 뽑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융합이 일어나기를 기다립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많이 보는 모습이 이과 쪽 교수님들, 문과 쪽 교수님들 그 같은 과 소속에 같은 층에 있는데요. 그냥 서로 그냥 얼굴 보고 인사하고 서로 지나가기만 하지 절대로 협조가 안 되고 연구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그 상자 속에다가 모래를 넣어두고 벽돌이 되기를 기다리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벽돌이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모래를 집어넣고 이게 벽돌이 되기 위해서는 커다란 압력을 가하든지 또는 거기다가 글루에 해당되는 글루를 거기다가 넣어주면 단단하게 벽돌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압력이나 글루가 필요한데요. 그 압력이라고 하면 아마도 대학원이라면 대학 원장이 의지를 가지고 융합을 하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여러 가지 평가 기준들을 만들고 이런 그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글루는 뭐냐면 그 양쪽을 해본 굉장히 드문 사람이 거기 한 사람 들어가면 그러면 그때부터 비로소 그 교수님을 매개로 해서 양쪽 문과와 이과 쪽 그 교수님들이 접점을 찾아서 공동 연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없이 무조건 한 장소에 한 과에 다른 출신 교수들을 뽑아놓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융합 연구는 안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많이 보는 실수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럼 또 두 번째로는 그 대학교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인사 규정들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여러 가지 한 과의 교수님이 다른 과로 이렇게 소속 이전도 굉장히 힘든 게 지금 현재 상황인데요. 그런 문제부터 해서 평가 기준들, 그래서 고전적인 형태의 예전의 그런 연구 성과보다 두 배로 힘든 융합 연구에 대해서는 뭐 꼭 두 배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가산점을 준다든지 평가 기준들을 바꾸고, 그리고 또 자원 배분을 할 때도 이런 쪽에 좀 더 신경을 쓴다든지, 사실 그런 대학교 내에서
그 조직적으로 여러 가지 인사제도라든지 저 자원 배분 그 평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게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그 학회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주 뭐 상관이 없는 학회라고 할지라도 같은 장소에서 두 학회를 동시에 개최하고 뭐 서로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든다든지 또는 스페셜 섹션처럼 그런 융합 연구에 대해서 발표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고요. 또 이제 저널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1년에 여러 번 저널을 내는 그런 저널이라고 하면 최소한 1년에 한 권 정도는 특별호를 만들어서 융합 특별호를 만들면 그 연구를 한 사람들이 보다 더 쉽게 그 저널에다가 투고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아마 필요한 거라고요. 또 이제 펀딩 에이전시 같으면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일 대표적으로는 이런 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융합에 대한 어떤 연구비가 책정이 된다면 그냥 심사하고 평가해서 그냥 주시지 말고 뽑히더라도 조건을 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비를 받는 대학에서는 그 내부에서 여러 가지 과간의 벽을 허무는 인사제도의 개선이라든지 인사평가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그걸 조건부로 주신다면 아마도 그 융합에 대한 연구비가 이 한 건, 프로젝트 한 건으로 그치지 않고 아마도 이게 보다 더 장기적인 그런 임팩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그런 변화를 이끄는데 이 연구비가 총회적으로 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요. 몇 가지만 베이직 컨셉만 지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융합이라는 건 한마디로 문제 위주의 접근 방식이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융합 연구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접근 방법 중에서 대표적인 세 가지를 들자면 두 가지 이상의 그런 시야를 가지고 전문 분야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온전한 전체적인 파악이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항상 나와는 다른 분야, 전문 분야에 대해서